오늘은 크리스 나이바워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해서 불평 없는 하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체국에 업무가 있어 가보니 대략 12명 정도가 줄 서 있는데 창구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불평할 것이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군. 창구에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역시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그 순간 문득 그 뻔한 불평을 내뱉는 것이 마치 내 머릿속에 쾌락 버튼을 누르듯이 실제로 나를 기분 좋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그런 불평을 한다고 해서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는 걸까? 누구나 그런 불평이 아무런 쓸모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위한 것이냐 하면 또 그렇지만도 않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헤드폰을 쓰고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는 셈이라고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불평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되어버렸고, 나 역시 불평하는 것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지금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왜 우리는 이처럼 현실의 결함을 지적하고 싶은 욕구를 갖는 것일까? 모든 불평은 이래선 안 돼, 또는 그래선 안 됐던 거였어 라는 형태를 띈다. 그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래야 해 라는 그 반대극을 만들어내는 좌뇌 해석계의 짓이다. 좌뇌는 언제나 완벽을 흠결로 바꾼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행위가 바로 불평하기인 이유를 찾는데 도움을 줄 만한 과학적 연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아마도 너무나 정상적인 행위로 보여서 아무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프로이트 같으면 이것을 일종의 긴장 해소법으로 설명했을 테지만 그 카타르시스 모델은 학계에서 그다지 신뢰를 받지 못해왔다. 만약 우리를 멀리서 연구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인류는 불평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불평을 즐긴다고 당장 결론 내릴 것이다. 해석하는 마음은 불평을 사랑하기에 그것을 늦추려면 불평하기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나와야 한다. 즉, 깨어있는 상태로 불평하는 자를 지켜봐야 한다. 당신은 불평을 하나도 하지 않고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한번 해볼 텐가? 1시간만 해보라. 금방 당신은 머릿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테고 이게 멈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걸 멈추려고 한다면 아주 볼만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에고적인 마음이 2살짜리 어린아이 같다는 점을 기억하길 바란다. 나라면 내 2살짜리 아들에게 그거 하지 마 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걸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말이다. 당신은 2살짜리 아이를 달래듯이 좌뇌 불평쟁이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릴 수 있다. 또는 더 좋은 방법으로 그냥 그 상황을 지켜보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약간만 떨어져서 보면 대부분의 불평은 실없고 우스운 것들이다. 6살 된 내 아이의 단골 레퍼토리는 오늘 밖이 너무 더워 또는 심심해 이다. 불평하기를 잠깐 멈추고서 그 느낌을 알아차려 보라. 그것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었던 약물을 한순간에 빼앗긴 듯한 느낌일 것이다. 내가 심리학 강의의 첫 수업에서 하는 인기 있는 실습이 하나 있다. 나는 학생들과 그들이 불평 없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를 내기한다. 이때 불평은 현실에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심각해지지 않도록
이것이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일 뿐임을 알려준다. 교수로서 지내온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리포트를 제출할 때 학생들이 얼마나 의욕 없는 태도로 꼼수를 쓰는지를 거듭 경험해왔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실습만큼은 분량 제한이 없었는데도 여러 쪽에 달하는 매우 훌륭한 리포트들이 많이 제출되었다. 수십 개가 넘는 리포트에서 학생들은 불평이라는 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큰 습관이 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는 불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이 상황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그것에 대한 불평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내 생각에 이것은 정말 서원적인 통찰에 가깝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이 끝날 때까지 불평을 그치는데 실패했다. 이 연습의 요지는 우리가 얼마나 자주 현실에서 결함을 찾아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은 대립성 법칙을 알아차리는 것과 똑같다. 불평하는 행위를 알아차림으로써 우리는 대립성 법칙의 실제 작용을 목격하게 된다. 서양 문화 속에서 좌뇌의 대립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무의식적인지 만약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 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은 반사적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지경이다. 당신은 현실에서 결함을 찾지 않는 채로 얼마나 오래 지낼 수 있는가? 자신이 불평하기를 진실로 사랑한다고 믿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기나긴 불평 후에 찾아오는 느낌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 학생들이 더 많았다. 프로이트의 말대로라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김을 좀 빼고 나면 기분이 좋아져야 마땅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실컷 불평하고 났더니 오히려 기분이 나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좌뇌는 불평과 함께 지금 여기에 반대되는 뭔가를 만들어낸다. 즉 모든 불평은 실제의 반대극이다. 해석하는 마음은 광범위하게 대립적이지만 자기 안에서만큼은 일관성이라는 접착제로 자신의 믿음들을 유지해 나간다. 줄이 너무 길잖아 라는 불평은 이내 세상 살기 정말 힘들군 또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지? 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간단히 말해 모든 불평은 현실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믿음을 낳는다. 이는 대립성 법칙을 따르는 해석기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나의 불평이 만들어낸 파문이 점점 다른 믿음들에도 영향을 끼쳐서 결국 엄청나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법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좌뇌 해석기의 힘을 뺄 수 있다. 좌뇌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일관성을 원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아마도 그들은 불평하기로부터 비롯되는 악영향을 더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일관성이란 소인배의 도깨비이다. 당신이 해석기를 지켜볼 때 일관성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정해진 뭔가가 아니라 그날그날 내가 보는 진리에 헌신한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해 볼 수도 있겠다. 나는 되도록 내 좌뇌 해석기에 덜 의지하기로 선택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해석기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좌뇌의 바깥에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성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 다시 한번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왜 불평하는가?
우리는 왜 현실에서 흠결을 찾는가? 이것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기의 욕구와 정확히 일치한다. 실제를 실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좌뇌 시스템에게 달리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것이 자기개발이라는 헛된 노력으로 물건들을 긁어 모으는 물질적인 노력으로 구체화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불평은 아마도 생존에 더 이로웠을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더 좋은 무기, 더 좋은 집, 더 좋은 사냥법, 더 좋은 짝짓기 전략을 획득했을 테니까 말이다. 현실에 대해 불평함으로써 우리는 문명화, 도시화를 이루었고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도 발전시켰다. 이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나쁘지도 않고 어떤 것도 아니다. 역사의 어느 시점인가 물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걸어가야만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 점에 대해 불평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집안의 수도시설이 주는 이점을 누릴 때마다 과거의 그에게 감사한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이 필요해 라는 욕구가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공감대가 생겨나고 있다. 왜냐면 에고적 마음이 어처구니 없을 만큼 커져버려서 우리 스스로가 더 새로운 핸드폰, 더 큰 차, 더 넓은 집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전 세계에는 약 1000명의 억만장자가 있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욕심이 도를 넘을수록 그것의 어리석음이 더 명백히 드러나고 틈은 더 넓게 벌어질 것이다. 당신이 깨어있기만 하다면 대립성 법칙에는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 모든 것을 가졌어도 거기에 실체가 없음을 아는 사람은 놀랍도록 고요하다. 해석하는 마음이 역사를 마주했을 때처럼 잠잠하다. 과연 억만장자들이 그토록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를 스스로 깨닫고서 그런 고요함을 경험하게 될까? 지금 어떤 불황자가 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내가 수집한 손목시계들을 본다면 그도 내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론이죠 라고 대답할 것이다. 다른 유용한 연습이 있다. 자신의 불평을 지켜보기만 하지 말고 목록을 만들어 보는 것이다. 마음속으로라도 말이다. 불평들은 어떤 맥락 안에서 정당화되기 마련이므로 이 연습의 요지는 그것들을 맥락 밖으로, 이야기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고는 나중에 이를테면 자기 전에 마음속의 노트를 꺼내서 살펴보라. 불평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분류 작업과 양극을 오가는 일에 전문인 좌뇌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 분별의 시스템 안에서는 대립성 법칙이 작동한다. 현실이 위라고 얘기하면 좌뇌는 아래라고 소리친다. 직장 상사가 뭔가를 지시하면 즉시 우리는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다. 아니니 바뀌니 하는 구분도 오직 이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밖에서 지켜볼 방법은 없다. 나의 불평을 지켜본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이 시스템의 밖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것은 영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에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켜보기는 유용한 방법이다. 마치 숲속의 나무를 보듯 불평을 무심하게 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불평에 대한 불평을 그치는 순간, 대립성의 법칙이 힘을 잃는 순간 말이다.
대립성과 일관성이 그저 자연의 흥미로운 현상 정도로 여겨질 때 그 도깨비 친구들은 괴물이 아니라 차 한 잔 마시자고 찾아오는 요정으로 변할 것이다. 람다스가 그랬듯이 말이다. 여기까지 크리스 나이바우어의 하마터면 깨달을 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자신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부터 그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으신가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은 불평들을 하고 있었구나 새삼 놀라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더 자고 싶은데 아침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오늘은 정말 몸도 찌푸둥하고 일어나기 싫다. 이런 불평들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 일상 중에서도 오늘 차는 또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저 여자는 운전을 왜 저 따위로 하는 거지? 오늘따라 신호등마다 빨간불이네. 오늘 저 사람은 또 지각이군. 정말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옷은 또 뭐야? 완전 자기 잘난 맛에 사는군. 저 사람 왜 나를 보고도 모른 채 하는 거지? 아, 이번 달 청구서가 한가득이네. 월급도 적고 직원 복지도 엉망인 이 회사를 난 왜 다니는 거지? 도무지 한시도 쉬지 않고 내 머리는 조잘조잘 이 세상을 중계하고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해석들을 쏟아냅니다. 그 해석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만한 뻔한 불평들이 대부분이고 세상을 중계하는 관점이 뭔가 잘못된 흠을 찾아내고 삐딱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왜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욕구불만인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불평하면서 만족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이 불평과 불만족의 시스템이 생존에 이루었을 아주 먼 인류의 과거로부터 벗어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더 좋은 것이 필요해 라는 이 욕구는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불평을 바라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현실에 대한 불평을 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내 좌뇌가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있군. 그렇게 그 불평의 생각과 감정에서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세요. 그렇게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연습을 할수록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되고 그것에 휘둘리거나 끄달리지 않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오늘도 매 순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깨어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